우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우선 이렇게 5가지로 했는데, 원래 이거의 주제는 맨 처음에 제가 이제 로고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현황에 대한 강의를 했다가, 오늘 김명현 선생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제가 마침 창원 공무원 교육에 초청을 받아서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용이 또 어떻게 보면 교수님, 선생님들의 내용하고 연결이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으로 좀 바꿔서 한번 준비했습니다. 네, 넘어가면 돼 있는데. 네. 뭐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이제 한 대기업에서 그 로봇을 쭉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문대로 옮겨서는 주로 이제 정보통신 관련 과목을 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카이스트로 옮겨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인공지능 이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그 매체나 또는 여러 가지 교육 그 관련 자료에서 지금 새로운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피부로 좀 못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자료를 보면은 이것이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오는 변화가 아니라 곧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현상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과학과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과학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발전된 학문은 아니지만, 이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거와 이렇게 만나면서 하나의 폭발적인 게이트가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4차 산업혁명기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일부에서는 4차 산업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죠. 정확한 표현은 4차 산업혁명이 맞는 거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서비스 산업을 3차라고 부르는 거 외에 그냥 4차 산업 이렇게 부르는 것도 저는 뭐 그냥 괜찮은 하나의 그냥 용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혹시 아시는 선생님 한번 손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지도에 동그라미 크게 쫙 있습니다. 인구 또는 네. 네. 아마 아시는데, 이건 전 세계 IMF에서 발표하는 분기별로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이트에 들어가면 현재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건데요. 대한민국은 지금 대략 요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동그라미가 일본이죠. 그 크기를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11위, 작년 대비 11위에 있고, 마침 또 일주일 전에 우리나라가 정식적으로 이제 개도국의 위치를 상실하고 본격적으로 선진국 대우를 이제 받게 된다고 하는데, 개도국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 약 30여 가지 국제 혜택을 다 포기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꾸로 이제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혜택은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만큼 우리는 이제 남에게 베푸는 이제 위치에 와 있다는 뜻인데, 이거는 지금 IMF에서 발표하는 그래프인데요. 전 세계의 경제 규모가 지금 지난 20년간 쭉 살펴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통화 가치가 계속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에 의한 착시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 경제 자산 규모는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이나 산업의 발전이 다른 나라의 산업이나 다른 나라의 경제를 이렇게 뺏어오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다 같이 성장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장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일자리, 우리 선생님들도 늘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어떤 직업의 기회를 주는 그러한 원동력은 산업의 발전에 있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대비 지금 약 6천억을 수출을 했고요. 지금 그 무역 수지는 95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거 사상 최대라고 하죠. 그래서 무역 수지가 많다는 뜻은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고,
에너지 빈국이고요. 식량 자원도 지금 식량 자급자족도 안 되고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무역을 통해서 그렇죠. 수지를 흑자를 내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경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그 무역 집중도가 지금 국가적으로 살펴봤을 때 동남아와 중국을 합한 규모가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미국, 일본에 의지하던 무역 구조에서 중국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동남아도 엄밀히 말하면 이제 중화권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화권 나라에서 상당히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우리가 작년에 벌어들인 950억 달러 중에서 대부분이 ICT 업종에서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ICT 업종이 또 대부분 중국에서 한 50% 수출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산업 구조는 중국이라는 그러한 나라의 집중도, 그리고 산업은 ICT 업종에 좀 집중되어 있는 이러한 편향적인 이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현재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 ICT 업종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6대 주력 산업 중에서 3대 주력 산업이 ICT 업종인데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이죠. 무선통신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제 스마트폰, 반도체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렇죠. 그 부품들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력 업종에 대한 어떤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한 것이 이제 우리의 지금 현실이고, 그 다음에 자꾸 이제 우리 어두운 뉴스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조업이 점점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제조업이 점점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의 산업적인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이런 것이 지금 국가적으로도 많은 이제 고민에 있는 현실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제조업만 정말 힘들어지나, 전 세계 제조업이 다 같이 불황이 오나, 또 그걸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방향을 새로이 바꿔야 되는 타이밍이 왔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굉장히 튼튼한 제품으로 값싸게 제품을 만드는 거에 집중을 했다고 한다면, 새로운 방향은 지금 제조업에다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방향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경쟁력은 이제 조금 없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그러면 그 제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총 기업 수가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대략 한 66만 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학생들 지도하실 때 우리나라 기업은 총 몇 개가 있지? 뭐 아까처럼 산업의 구조,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지만 어느 분야에서 주로 수출을 차지하고 있나, 이런 정도는 조금 작년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 66만 개의 기업 중에서 지금 대기업 비중이 약 48%,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영업이익률이나 또는 생산성을 따지게 되면 그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건데, 생산성을 예를 들면 대기업은 1인당 11.2억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비해서 중소기업은 불과 2.6억. 매출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영업이익으로 가면 더 격차가 벌어지는데요. 영업이익으로 보면은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보통 약 18% 정도를 차지하고,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약 4%를 차지하고 있죠.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매출로 비교해서 1인당 영업이익률을 따져보면 그 비율이 거의 10배 수준으로 가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 지금 대기업만 돈을 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그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많은 임금을 줄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어퍼추니티가 많은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 현황입니다. 자, 요거를 제가 오늘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표를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는 이유는, 지금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또 경제의 어떤 지도가 달라지고 있는 현황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어떤 현실에 있나를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한번 다시 좀 거창한 화두로 돌아가 보죠.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제임스 와트의 방직기계로부터 시작했고, 그 방직기계를 발명한 사람들이 4명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김태우 교수님의 자료에서 제가 출처를 해봤는데,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제임스 와트가 저는 모든 걸 발명을 해서 세상을 바꾼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원천기술 개발, 또 그것을 1차적으로 한번 기관을 발명하고 조금 더 효율화하고 서로 역할을 분담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 이름도 없는 매튜 볼턴이라는 사람이 사업으로 성공을 해서 그것이 이제 영국 왕실을 통해서 그 특허 기간을 연장해주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산업이 혁명적으로 일어난 걸로 지금 우리 역사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러한 기술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서 결국 산업으로 연결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산업의 변화를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1인당 생산할 수 있는 양의 그 효과가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민들이 또는 그 전에 상인들이 이렇게 재화를 생산하는, 가치를 생산하는 경제구조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1인당 생산해주는 생산성이 급증했던 시기를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산업혁명이라는 이런 혁명적 분기점을 구분짓는 점은 기술의 변화도 아니고 산업의 변화도 아니고 1인당 생산성의 변화가 순간적으로 급증해주는 그런 타이밍을 우리는 혁명이라고 구분짓는다는 건데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뭐 지식혁명이다 또는 AI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걸로 인해서 뭔가 산업적인 1인당 그것이 소득으로 이루어질지 또는 생산성으로 이루어질지 그 혁명적인 어떤 지표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과연 지금의 시대가 새로운 변화인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뭐 1차든 2차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기존에 있는 패러다임이 변화해주는 분기점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딱 4가지입니다. AI, IoT, 빅데이터, 로봇. 이 4가지로 표현되는 일부 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도 있고 자율주행차 여러 가지 기술들을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로 볼 수도 있지만 이 4가지 기술을 키워드로 한 스마트 혁명을 이제 보통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이 3가지 기술은 이제 아까 로봇을 제외해서 3가지 기술은요 각자 발전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생각나는 게 뭐죠? IoT 기술이죠. 뭔가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면서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나온 키워드가 뭡니까? 연결되면서 데이터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각자 컴퓨터의 저장 장치에 있던 데이터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또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컴퓨팅 환경으로 발전되면서 모든 데이터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 그렇죠? 또 구글 이런 데에서 많은 자료들이 모이면서 자료들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니까 AI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AI가 원래 있던 기술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도 AI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있었고, 근데 그때만 해도 공부로 끝났지 논문으로 끝났지 이게 산업에 연결되지 않았어요. 30년이 지구에 보니까 이제는 AI가 놀 수 있는 거대한 바다가 생긴 겁니다. 빅데이터라는 바다가 생긴 거고, 그 빅데이터라는 바다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IoT라는 모든 기기가 연결되면서 발생된 거죠. 결국은 이 3가지 기술은 각자 발전을 했지만 이게 3가지가 모이면서 거대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시대고, 이 3가지 힘이
그냥 뭉쳐서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모든 산업에 이 기술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기존 산업이 다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가 연결되고 그 데이터들이 인공지능이라는 걸 통해서 분석이 되면서 지금 유통, 제조, 금융, 각종 영화 산업, 미디어 모든 분야로 이게 펼쳐지면서 이걸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그 산업의 경쟁력이 그냥 좌우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는 거죠. 이거를 쓴 기업은 그냥 모든 걸 다 가져가고 여기에서 뭔가 타이밍을 놓치거나 또는 이렇게 조금 뒤따라가게 된 기업들은 그냥 경쟁에서 사라져버리는 어떻게 보면 위너 테이크 이롤 승자 독식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2016년 3월이었죠. 이세돌하고 우리 알파고하고 그 바둑 경기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바둑 좋아하시는 분 아실 것 같은데 그때 바둑을 저도 그 4게임을 다 봤는데요. 5게임이었죠. 그때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혹시 모르시죠? 구글의 핵심 멤버가 다 왔습니다. 에릭 슈미츠 회장도 왔고요. 그 다음에 데이비드 하미스라고 딥마인드 사장도 왔고 실질적으로 더 인공지능 하는 사람한테는 더 지금 유명한 사람이 바로 데이비 실버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죠. 저런 사람들은 인공지능 쪽에서 전설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직접 우리나라의 그 광화문에 있는 포시즌 호텔에 다 모여가지고 약 6박 7일 동안 그 사람들이 같이 바둑 게임을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한테는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인공지능 페이퍼에 그때 사건을 얘기해요. 그만큼 그 구글이 작심을 하고 와가지고 자기네들의 인공지능 기술을 우리나라에 전수하고 이벤트를 벌려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한 겁니다. 그때 번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번 돈이라기보다는 구글의 시총이 그 일주일 후로 58조가 늘었답니다. 시가 총액이요. 주식이 쫙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그 회사 대주주 입장에서는 58조를 번 거죠.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상금을 준 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억 원. 그러면 엄청 큰 장사를 한 거죠. 물론 이제 포시즌 호텔도 돈을 벌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중국이나 일본이 그 사건을 두고두고 배합한답니다. 왜 일본 하면 알파고의 고가 바둑을 일본어로 고 바둑이고 또 바둑의 원조는 중국이잖아요. 그 왜 중국이나 일본에서 안 하고 왜 한국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세돌 선수가 그 구글에 있는 모든 직원들한테 이렇게 SNS를 통해서 인기 투표를 했는데 이세돌라고 해야 된다 다 됐답니다. 그만큼 창의적으로 바둑을 두는 선수로 알려져 있어서 그 당시에 1등 세계 1등 하던 중국의 기자도 있었고 많은 다른 선수들도 많았지만 다 이세돌과 하자고 해서 온 거였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어요. 정부도 뒤집혔고 각 산업도 정통부 교육부 다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왜 이 기술을 하나도 몰랐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IoT가 어떻고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정보통신 혁신기술 어떻게 합시다 막 이렇게 했는데 인공지능 얘기는 한 적은 없었어요. 국가적으로.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을 전공을 하는 저한테는 대한민국의 큰 축복이었다. 그래, 구글이라는 거대한 회사가 우리나라를 지목해서 우리나라의 선수를 상대로 비록 그들만의 쇼를 한 거지만 큰 흥행을 한 거지만 그 흥행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야 인공지능이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걸 알리는 계기가 됐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에게는 야 인공지능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커다란 충격을 주고 간 거죠. 그런데요 그 이후의 논문을 또 보시면은 여기 좀 잠깐 내려갔는데 그래서 그 논문을 보면 그때 알파고를 썼던 그 알고리즘을 알파2라고 부른답니다. 이세돌의 이자를 붙여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알파 마스터, 요즘엔 알파 제로 그런 버전들이 지금 논문에 의하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 당시 알파2를 100대 0으로 이기는 알파 마스터라는 온라인 버전이 있는데
그 온라인 마스터를 또 100배 1으로 이긴다고 합니다. 알파 제로라는 새로운 알고리즘. 이게 네이처지를 통해서 계속 논문이 발표되고 있어요. 따라서 3년 전에 하나의 이벤트로 끝난 기술이 아니라 지금도 엄청난 속도로 그 인공지능의 파워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이 모든 직업을 다 없애고 이제는 승자 독식이라고 한다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아마존이 전 세계 경제를 다 가져가는 거냐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거는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때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그 마부들이 길거리에 다 묻은 적이 있답니다. 차 묻지 말게 하려고. 우리 직업은 다 사라지니까 자동차 안 된다. 그래서 영국 정부가 그 마부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모든 자동차는 마차를 앞지를 수 없다는 법을 만들었답니다. 웃기죠? 일찍에서 웃음이 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로 설득을 해가면서 우리나라 지금 타다 난리가 났죠. 택시 기사님들 막 힘들고 막 대모하고 그러죠. 그거랑 비슷한 거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불안감이 앞서는 거죠. 새로운 직업이 다 사라지면 어떡할까. 그러나 지금 새로운 직업들이 모든 걸 대체해서 지금 우리 산업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다시 우리의 미래 세대들, 저를 포함한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산업화 시대를 누렸던 세대이고 우리의 세대들은 지금 이 시대를 맞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떤 직업을 갖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직업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닌 거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몇 가지 기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아까 4차 산업혁명 전에 1차 산업혁명 때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를 세계적으로 제일 첫 번째 기업으로 보고 있다는 거 저도 몰랐는데요. 동인도 회사 어렸을 때 이렇게 역사 시간에 배울 때는 그냥 식민지 기업 아니야 이렇게 배웠는데 아무튼 자본기업, 자본가 기업, 주식회사라는 1호 기업이 동인도 주식회사고 그 당시 동인도 주식회사의 기업 규모가 얼마인가를 봤더니 지금 아마존의 10배랍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 당시 동인도 기업은 병권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힘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정도의 큰 기업이 이제 동인도 회사인데 지금 전 세계의 동인도 회사 같은 기업이 어떤 것들을 살펴봤더니 이 5개 회사더라고요. 다 알고 있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이 5개가 전 세계 시총 규모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요. 애플은 불과 2달 전에 1조 달러를 넘었었어요. 아직까지 넘어서다 내려왔다고 하는데 1조 달러면 우리나라로 약 1경 2천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런 정도의 1조 달러 회사가 지금 전 세계에 5개 회사이고 이 회사가 설립한 연도를 보게 되면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 기업들은 다 2000년대 초반 이런 때 다 나온 회사고 당연히 인터넷과 IoT를 기반으로 한 회사들이죠. 저 회사들이 제조를 하고 있나요? 처음부터 그냥 서비스만 하고 있는 회사들이죠. 물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라는 제조를 하고 있고 애플은 물론 하드웨어 제작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중국의 위탁 생산을 맡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만 자기네가 개발을 하고 모든 제조는 중국에 맡기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삼성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하고 있는 거죠. 이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영입한 교수님들 또는 개발자들을 연면을 봤더니 전부 인공지능 업계에서 학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거대 석학들이에요. 그분들 누구인지 한 번 볼까요? 얀 루큰, 제프리 힌튼, 앤드류 웅, 잭 딘, 데이비 실버, 우리나라에 왔던 데이비 실버 이런 사람들이 교수님, 우리 선생님들은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죠. 저는 다 논문 수십 편, 수백 편 쓰는 지금도 활발하게 AI를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전부 CTO로 영입을 해서 자기네 회사의 미래를 맡겨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글
여러분 구글이라는 게 시작이 2000년 98년도에 시작을 했다는데 98년도면 이제 우리나라가 IF 막 빠져가지고 막 실업자 막 들어가고 막 대전역 이런데 막 노숙자들이 막 많아진 그런 시절에 스탠포드의 두 학생이 졸업을 하자마자 자기들의 졸업 논문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게 구글의 시작이고요. 그 졸업 논문이 뭔가 제가 관심 있어서 찾아봤어요. 이거 논문이 이거더라고요. 페이지 랭크, 사이테이션 랭크 알고리즘 쭉 나가고 12,351개. 요즘에 논문을 쓰면요. 선생님들도 논문을 쓰면은 이제 이렇게 퍼블리시하면 구글 학술 검색에 치면 자기 논문을 누가 몇 번 인용했는지 볼 수 있어요. 인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 논문에 영감을 얻어서 다 이런 연구를 했다 하고 참고문에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 넣어주는 횟수가 마치 유튜브의 조회수처럼 이 학술계에서는 내 논문을 몇 번을 인용해줬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옛날에는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도서관 가서 내 논문 누가 인용했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구글이 다 알려주죠. 요즘에는. 그래서 자기 논문을 쳐보면 어떤 분들이 나를 몇 번 인용했고 나오고 더 놀라고 이걸 클릭을 탁 하면 그 인용했던 논문들이 다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논문도 서로 다 연결되는 시대가 온 거죠. 요거가 궁금해서 제가 프로그램으로 짜봤어요. 이게 뭐하는 프로그램인가 봤더니 이런 거예요. A, B, C, D 이런 노드들이 있는데 여기에 뭔가가 사이트라고 보시고 여기 있는 사이트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A라는 사이트는 B와 C라는 사이트에 연결되고 예를 들면 다 이그젠플이죠. C는 B와 D로 D는 다시 C와 뭐 얘는 T만 가고 B에서 D로만 오네요. 뭐 이렇게 이제 화살표에 방향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페이지를 만들다 보면은 논문이 어떤 논문을 인용하듯이 페이지도 어떤 페이지가 나를 연결시킬 수 있고 내가 또 저 페이지를 연결할 수도 있고 그 화살표가 수십 개로 퍼져나갈 수도 있고 수십 개가 나를 연결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자, C 같은 경우는 갈 수 있는 길이 B밖에 없으니까 B와 D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C에서 D로 갈 확률은 2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를 들면 B 같은 경우는 D로 하나밖에 안 나가니까 뭐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표시되고 이런 매트릭스 4개가 서로 상호 연결된 매트릭스 행렬을 확률 분포로 계산을 해가지고 걔를 계속 돌려나가면은 어느 사이트에 동시에 100명이 출발을 해서 25명씩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서히 얘가 통로를 통해서 막 움직이다 보면은 시간이 무한대로 흐르면 어디에 제일 많이 모여있을까를 계산해내주는 알고리즘인데요. 저기 재밌어가지고 제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돌려봤어요. 한 시간만 짜고 돌려볼 수가 있는데 답이 어딜 것 같습니까? 어디 쪽으로 제일 많이 모일 것 같아요? 화살표가 잘 안 보이시죠? 다른 데서 한번 해보면 막 없는데 답은 C입니다. 근데 이게 딱 직관적으로 C가 제일 많이 몰릴 거라고 알 수 있는데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의 레리 페이지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사이트를 이거를 계산해보면 어떨까 하는 놀라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페이지가 당시에 약 100만 개였다고 한답니다. 그 100만 개가 대략 10,000개씩 평균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다 계산하려면 만 바이 만의 랭크를 100만 개의 사이트들이 다 돌려야 되는데 그 돌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상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수백 대의 컴퓨터를 다 연결해서 이 알고리즘을 돌리고 2달 돌리니까 전 세계의 그 페이지의 주요도가 다 순위가 나오기 시작했고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그 순위대로 구글 페이지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수천 대, 지금은 수십만 대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클라우드 컴퓨터들이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보여주는 랭크가 지금은 아닙니다.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대략 구글이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업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검색어에다가 자기 이름을 딱 쳐봤을 때 자기에 연관되어 있는 사이트가 쭉 뜰 거예요. 그게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걸 다 계산을 해서 그 랭크가 높은 순으로 보여준다는 거. 이거 하나로 구글이 모든 사이트를 다 죽였어요.
그 당시 유명한 네스케이프, 뭐 여러 가지 그 유명한 사이트들, 야후 다 망했습니다. 구글만 살아남았어요. 우리나라는 네이버만 살아남았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혹시 몇 분 남았나요? 15분. 15분? 네. 제 시간을 역시 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제너럴 일렉트릭은 요거 한번 이거는 아무래도 좀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한번. 미국 캘리포니아 산나무 주인은 2011년 소프트웨어 센터를 세우고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주인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제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 민간 항공기 엔진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GE. 미국 캘리포니아 산나무 주인은 2011년 소프트웨어 센터를 세우고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10%를 차지하는 GE. GE 항공 엔진 데이터에 부착된 센서는 24시간 데이터를 전송한다. GE 항공운항센터는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연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비행기 조종 방법을 제안하고 엔진 유지, 보수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I expect that downtime in the aviation industry costs airlines $45 million a day. So the more we can understand how these new engines are operating. 네. 나중에 제가 원본을 선생님한테 김대현 선생님한테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경만이라고 치면은 윤종록 차관님이 유튜브 영상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GE가 보잉사의 엔진을 납품하면서 이제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자기네들 데이터 센터에서 분석을 해서 각 항공기의 항공 스케줄, 그 다음에 연료를 효율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작동법, 또 이것이 불량이 일으킬 것 같으면 언제 정비를 받아라 하는 사전 예측,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엔진을 판매하는 하드웨어 수입보다도 데이터 서비스의 수입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그래서 산업 전체를 소프트웨어화하는 변화로 가고 있다. 그런 이제 포인트를 갖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시가총액이 막 급등했던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 이것도 지금 난리가 났죠. 중국에 있던 모든 아디다스 공장을 다시 암베르크라는 독일로 다 리쇼어링을 했는데, 이유는 단 하나, 지금 각자 신발을 인터넷 주문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대로 쭉 설계를 해서 보내주면 딱 일주일 만에 자동화된 공정에서 신발을 만들어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해서 이것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넘어가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또 차량 공유 서비스가 있죠. 지금 현대차고 그 다음에 폭스바겐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을까요? 차량 공유 서비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금 차량 공유 서비스가 자꾸 여러 가지 규제에 막혀가지고 아직 현실화가 안 되는데, 미국만 가도 차량 많이 쓰고 있어요. 우버를 많이 쓰고 있고, 동남아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차량 공유 서비스가 왜 자동차 업계한테는 큰 위기일까요? 그렇죠. 차량이 이제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게 아니라 차량 공유 회사에게 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정말 차를 안 갖게 될까? 빌려만 타게 될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뭐가 가능하다면? 인공지능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면요. 차는 이제 자기가 타다가 탁 내리면 자기 스스로 어느 회사로 다 돌아가고, 타고 싶을 때 딱 마치 뭐라죠?
카카오 택시 부르듯이 차가 나타나고 그런 시대가 오면은 그냥 자기는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데 차량 공유랑 자율주행 인공지능이 연결돼 버리면은 모든 자동차 회사들은 그대로 이런 차량 공유 회사에 그냥 B2B로 전락되고 모든 그 자동차 회사가 갖고 있던 가치는 차량 공유 회사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산업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차량 공유 서비스라는 이런 플랫폼과 인공지능 자율주행이라는 거, 그다음 당연히 이제 전기차까지 연결되죠. 지금 2030년까지 폭스바겐이 모든 내연기관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했죠. 난리가 났어요. 정말 불과 10년 뒤면 이제 엔진 자동차, 가솔린 차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전부 전기차로 바뀐다는 거죠. 딥마인드 TV 바둑을 이렇게 그만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만하고 그냥 이제 헬스케어로 넘어가서 요즘에 신약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또 2, 3년 뒤에 딥마인드 TV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새로 찾은 신약 구조. 왜 그런 거 봤더니 저는 바이오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바이오 쪽은 무수한 화학식과의 싸움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그 화학식이라는 것이 그 조합이 굉장히 수경에 해당되는 조합이라서 그 인간의 밤샘 연구에서 찾아낼 수 있는 화학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화학 제약 개발자들이 이런 바이오 신약을 개발한다는 건 너무나 힘들고 고되고 검증까지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인공지능이 그걸로 조합을 통해서 자기가 시뮬레이션을 해가면서 이 약이 유효한가 이것이 해독이 없나 이런 걸 분석하는데 시간이 짧아진다면 이제 인공지능이 다 새로운 약을 개발할 거라는 거죠. 이게 약을 한번 개발하면은 그 약으로 인한 산업적 효과는 대단한 거죠. 저도 기계 공업을 하지만 부가가치가 20% 넘기가 어려운데 제약회사는 60%가 넘습니다.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분야이죠. 아마존. 우리나라는 이제 요즘에 로켓 배송 이런 거에서 단일 배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이 저는 몰랐는데요. 아마존도 단일 배송을 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배달맨이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주문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고객이 어느 제품을 또 주문할 거라는 예측을 해서 그 근처로 물류센터에 예측된 물품을 미리 보내놓는다는 거예요. 히트율이 얼마인가 봤더니 히트율이 안 나왔는데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는 미리 가봤자 다시 버리는 건 아니니까. 근데 30% 히트율이 굉장히 높은 게 그걸 가지고 바로 단일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인공지능을 위해서 고객 예측 시스템을 이미 가동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로봇을 통해서 물류센터를 자동화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한진택배 이런 데서 왜 이런 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택배회사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하도 자동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이런 식으로 로봇을 이용해서 로봇 깔끔하게 나오는데 여기도 살펴보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저는 로봇을 개발했지만 로봇이 선반에서 물건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는 개념을 항상 생각했는데 아마존은 선반 자체를 움직여버려요. 그리고 그 앉아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 선반이 오니까 선반에서 물건을 팍 꺼내가지고 패킹하는 이런 개념을 도입했는데 너무나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아마존이 로봇을 이용해서 물류 혁신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키바 시스템이라고 여러분들 키바 이렇게 쳐보면은 유튜브에 많은 동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치 큐브 시스템, 우리 어렸을 때 큐브 놀이 하던 그런 거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존은 이렇게 이커머스로만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에 온라인 도서 판매를 시작해서 이커머스로 넘어가는데 요즘에는 그때 개발된 기술과 돈을 가지고 클라우드 AI에 투자를 해서 이제는 아마존이 버는 것은 이커머스도 아니고요. 책도 아니고 클라우드로 벌고 있는데요. 얼마나 벌고 있냐 봤더니 전 세계
이 클라우드 시장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니까 당연히 1등이고요. 2등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중국의 알리바바 이렇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터 사업이 뭐냐? 컴퓨터를 빌려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 컴퓨터들을 수십만 대씩 묶어가지고 계산을 대신해 주는 거죠. 자기네들이 계산할 내용들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짓다가 이제 이것이 남으니까 빌려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산업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걸 통해서 빌려 쓰는 기업 수인데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죠. 130만 개 기업이 아마존에게 컴퓨터를 빌려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그 기업들의 사례를 보게 되면 넷플릭스, 영화죠. 넷플릭스. PC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냥 아마존에 빌려서 쓰는 거예요. 거기다 다 영화 올려놓고 쓰고 있고 수많은 기업들이 아마존의 웹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그걸 통해서 데이터들을 공유하는 인공지능 서비스까지도 아마존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는 아마존 시대가 오는 거냐. 페이스북 마찬가지죠. 페이스북도 인공지능 얼굴 인식 기능을 이용해서 상당한 서비스를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SNS 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산업을 바꾸는 그러한 기업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기업이 없나?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S&T 공정이라는 우리의 핸드폰 제조 공정을 물류를 통해서 품질을 통해서 그 분량을 자동으로 잡아내주는 기계를 개발해 주는데요. 요거는 해마다 역시 매출이 쭉 일어나면서 성장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기술은 AI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비전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각종 분량들을 잡아내고 있고 그것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공정을 최적화해주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값싸게 튼튼하게 만드는 거 가지고는 중국을 이길 수도 없고요.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가 없는데 아까처럼 물론 인공지능이 다는 아니지만 그런 인공지능 기술, 빅데이터 기술, IoT 기술을 자기 산업에 연결을 해서 경쟁력을 올리지 않으면 상대가 안 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면 이것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인데 스마트 팩토리 많이 들어보셨죠? 공장이 점점 지능화되는 거죠. 로봇이 들어오고 로봇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조 공정에서 나타난 데이터들을 계속 공장을 운영하면서 수집을 하고 불량이 발생하면 불량 데이터의 원인을 계속 데이터를 모아서 어느 공정에 문제가 있나를 스스로 알아내서 다시 그 공정의 파라미터를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주는 아까 GE하고 비슷한 사례 아닙니까? 계속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정비를 해주고 사전에 예측을 해서 그 공장, 그 기계가 가동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유지 보수해주는 그것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 모든 우리나라의 66만 개 기업들이 이렇게 무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냥 천공소수로 마치 옛날 그 노노파 시대에 천수다 바라보고 비호만 바라는 그러한 후진적 농경사회에서 과학적 농경사회로 바뀌었듯이 산업도 이렇게 단순 이 노동력에 의존하고 대기업의 발주에만 의존하는 이러한 뭐라 그러죠? 대기업 의존적 구조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 않으면 어느 기업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AI 현황은 이제 여러분 식사 시간이 다 되니까 이거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AI가 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인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마존의 알고리즘을 개발했는데 이거 사실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거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이런 거 나중에 링크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AI가 암도 진단하는 시대가 왔고 로봇을 통해서 각종 이제 로봇들이 실생활에 나타나는 시대가 왔다 이런 자료들도 많이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AI의 원동력은 빅데이터와 그다음에 컴퓨터의 발전, 알고리즘의 발전 세 가지가 뭉쳐서 이제 AI 시대가 왔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AI의 원리는 우리 뇌세포를 연구하는 그런 생체 모방형 연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를 아무리 분석해봐도 그 안에 CPU도 없고 메모리도 없어요. 그냥 수많은 뇌신경들, 이런 뉴런들이 서로 연결된 구조밖에 없었던 거죠. 그거를 흉내를 내서 이제 이 노드 연결이랑 새로운 신경망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이 AI가 시작된 거였고요. 지금 AI의 수준은 고양이와 개를 구분하는 수준까지 왔는데 인간의 능력을 넘어섰습니다. 옛날에 개와 고양이가 약간 헷갈리면 좀 시작하게 생긴 아이들은 또 고양이지, 그런 것도 얘는 정확하게 맞춘다고 합니다. 문제는 얼굴 인식이 거의 다 풀렸는데요. 이 얼굴 인식이 되면서 우리 이제 정보 보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나가면 다 누가 지나가는지 이제 아는 거예요, 카메라가. 그러니까 얼굴을 가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 거기 왜 갔지? 뭐 이거 내가 너가 어디 있는지 나는 안다. 뭐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얼굴 인식이 다 가능해졌다는 거고. 이 좋은 데 쓰이면 이제 우리의 이 100세 시대, 우리 옛날에 긴가민가 했던 암세포의 부분 이런 걸 전부 콕콕 집어내는 거죠, AI가.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 정밀도, 전문의 정밀도 이게 다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요거 또 동영상인데요. 요즘에 최근에 RCN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물체를 얼마나 인식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거 그냥 이미 일반 PC에서 돌아가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로 빨라졌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물체들을 기계가 알아낼 수 있다면 이제 엄청난 변화가 밝혀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 데이터들을 공짜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하나하나 저거 돌려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겠다 그러면 해당되는 사이트, 논문 다 연결돼 있어서 요즘은 지식 공유 사회가 와가지고 그런 데이터들을 다운받아서 적정한 자기의 컴퓨터 환경에다가 설치를 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그냥 다 돌려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선생님들도 관심만 있으시면 학생들한테 약간의 PC 업그레이드만 시키고 GPU 몇 개만 해가지고 야 요즘에 유행하는 페스터 RCN에 돌려봐라. 그렇게 해서 돌려서 카메라에 돌려가지고 물체 인식하고 하는 테스트 시켜보면 애들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AI 어떻게 좀 더 관심 있게 가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스트롱 AI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알파고가 바둑을 두는데요. 알파고가 자기가 바둑을 두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자는데도 본인이 바둑을 두는지 모른대요. 우리는 바둑을 두면 내가 바둑 두는 줄 알잖아요. 그걸 셀프 컨셔스니스, 자의식이라고 하는데요. 프로그램이 자의식을 갖는 순간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의 한 장면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갑자기 내가 누군지 알아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제 복잡한 세상이 오는데 그걸 스트롱 AI라고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인공지능인 걸 알아버렸어. 제가 인간이 아니었네요. 이렇게 알아버린 거야. 그거를 언제 보느냐 하는데 대략 다행히 우리 살아생전에는 안 올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애들이 그러한 스트롱 AI하고 스트러글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요것도 새로운 알고리즘인데요. 그냥 요즘에는 약 100만 개의 물체를 로봇 컴퓨터에게 보여주고 스스로 물체를 구분해봐라 했더니 몇 시간 학습을 해서 보니까 랜덤하게 섞여있던 물체들이 서로 결합하고 클러스터링 해가지고 이게 확 해주는데 아무것도 알려주신 게 없어요. 문제는 스스로 이게 우리가 보기엔 이걸 지능이라 볼 수 있느냐? 수학적인 거겠죠. 그러니까 수학적인 연결도 연관성 이런 데이터를 넣어서 스스로 분류하게 했지만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딱 보니까 물체들이 같은 물체들이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하고 있다. 이런 연구도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야가 계속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 산업적으로 그 규모는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넘어가고요. 계속 넘어가고 이제
국가적으로 회의해야 되고 중국이 지금 막 쫓아오고 있는 것도 다 겁나는 이야기고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만 가지고 장사를 해왔는데 중국이 우리를 압도하는 순간 우리의 경쟁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만 믿고 있다가 너희들이 우리 물건 다 사줄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 중국이 너희들 거 필요 없어. 그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중국의 R&D가 굉장히 늘어나고 이제 우리의 마지막 결론,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딱 여러분들이 또는 제가 고민해 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새로운 분기점에 도달하고 있는지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게이트를 열고 딱 들어갔는데 우리야 뭐 그냥 이대로 살다가 즐겁게 하면 되는데 우리 애들은 어떡합니까? 그렇죠? 애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도 대통령님이 뭐 정시 비중을 높이겠다 좀 규정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규정하는 줄 알았어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정시 비중보다도 지금 하나 찍기에서 한 문제 틀렸다고 해서 내가 어디를 가고 못 가고 그런 시대가 아니죠. 이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산업을 뒤집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한 문제 틀리고 안 틀리고 인생이 바뀝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제는 정말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던 창의력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교육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일선 교사님들이 혼자 주장해야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소프트웨어 친화적인 문화 너무 하드웨어적으로 바뀌는 프로그램 교육 사회들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이야기고요. 지금은요 이제는 미국도 소프트웨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요. AI 시대가 오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꾸 우리 인력을 빨아가고 있어요. 카이스트들 한국 안 옵니다. 다 NCS, 구글 다 가버려요. 잘 간다는 삼성전자 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 이건 정말 걱정인 거고 우리 애들을 정말 토론식, 프로젝트식으로 가르치자. 저는 막 얘기를 하면은 저도 그 로봇고의 마이스터고 선생님, 교장 선생님도 우리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그런 위주로 애들한테 자꾸 흥미도 주고 자기 작품 활동시키고 스스로 교육시키는 이런 교육을 가고 있고 프랑스의 에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어느 독지가가 그냥 자기 돈을 전 재산을 들여서 만든 회사인데 여기 학위도 필요 없어요. 교수님도 안 계셔요. 학비도 안 받는데요. 3노인데 그냥 모여서 42가지 과제를 통과시키면 퀄리피케이션, 졸업장, 학위는 없는 그냥 인증서를 주는데 여기 출신들이 구글 다 간답니다. 이런 사례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고민하는 직업학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